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지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재밌게 통합과학을 유튜브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냐,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했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써있는 진화와 그리고 자연선택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겠지. 그래서 먼저 진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화하는 거라 그랬어. 즉,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형질이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형질이 변하려면 그 개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바뀌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진화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볼 때, 즉 조금 더 생명과학스럽게 정의 내려볼 때,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떠한 집단의 유전자 구성이 바뀌는 것을 진화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변이라고 했겠다. 오케이. 즉, 변이라고 한다는 것은 같은 생물종 내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질의 차이. 즉,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사람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같은 종에 살고 있지만 각각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고, 그리고 물론 사람임을 나타내는, 얘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종임을 나타내는 공통된 특성은 공유하지만 그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혹은 피부색, 혹은 키, 몸무게까지도 우리는 모두 다양한 형질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변이라고 했다. 즉, 요 진화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변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떠한 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진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한 변이는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었어. 즉, 요 진화를 하게 하는 원동력인 변이에는 유전적 변이가 있었고 비유전적 변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야. 먼저 놀랬죠? 비유전적 변이라고 한다는 것은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라고 그랬어.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카렌족 여인을 했었잖아.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목의 길이가 정상 사람과 비슷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무거운 쇠 목걸이를 계속 목에 걸기 때문에 점점 목이 긴 형질을 나타난다 그랬어. 그치만 그 사람들이 목이 길어지는 건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나타난 변이라고 해서 우리는 비유전적 변이 중에 그게 해당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요 비유전적 변이는 말 그대로 유전자가 변해서 나타나는 형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손에게 그 형질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카렌족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그냥 직관적으로 말을 해본다면은 우리 김종국 생각하면 돼. 김종국 지금 봐봐, 근육 빵빵맨이잖아, 그치? 걔가 근육 빵빵맨이 된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근육 빵빵맨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많은 운동을 통해서 얻게 된 비유전적 형질이 걔가 근육 빵빵이잖아. 즉, 그런 근육 빵빵 김종국은 걔가 아기를 낳았다, 어떤 여자가 결혼했다라고 해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원래부터 근육 빵빵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김종국이 얻게 된 그런 근육 빵빵은 비유전적인 변이에 나타나는 형질인 거니까. 괜찮겠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유전적 변이를 알아봤고, 또 유전적 변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라고 했어. 그래서 바로 이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돌연변이, 즉 갑작스럽게 나의 유전자가 바뀌는 돌연변이가 요 유전적 변이의 원인일 수 있고, 그리고 암수 생식세포가 만나는 유성생식이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생식세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수정란을 이루는 거니까 당연히 이 수정란은 기존의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과는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유전자로부터 다른 변이가 나타나겠다. 괜찮겠어?
이렇게 해서 요 진화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화가 일어나게끔 해주는 변이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그리고 이러한 진화라고 하는 이 썰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라고 했다. 요 자연선택설은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제창한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며, 요 자연선택의 단계는 총 5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다. 일단 첫 번째, 항상 생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즉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한다라는 거야. 즉 어떠한 서식지 내에 원래는 얘네가 잘 먹고 잘 살려면 100마리만 살 수 있는데, 생물은 그렇지 않고 한 200마리 정도로, 즉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즉 이렇게 다양한 자손, 많은 자손을 낳기 때문에 그 많은 자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 당연히 이 변이에는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변이도 있을 거고, 환경에 불리한 형질을 가진 변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변이를 갖는 자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은 제한이 있어. 즉 얘네가 먹을 수 있는 요 서식지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이도 한정되어 있고, 서식지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얘네가 짝을 지을 수 있는 배우자도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필연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즉 이렇게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각 개체가 갖고 있는 변이, 즉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아이가 경쟁에 유리하고, 환경에 불리한 형질을 갖고 있는 애가 경쟁에 지게 되면서 즉 자연 선택을 받는다라는 거야. 즉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경쟁에서부터 더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지. 결국 경쟁에서 더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는 많이 살아남아서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서 자식을 낳는다라는 거야. 결국 그 자식은 내가 갖고 있는 변이, 즉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변이는 세대를 거쳐 계속 자손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이러한 자연 선택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생물은 진화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즉 어떠한 집단의 유전자 구성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때 말했잖아. 이렇게 빨간색 북극곰, 뭐 파란색 북극곰, 뭐 노란색 북극곰이라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얀색 북극곰, 나는 이게 보이는데 지금 하얀색 북극곰이 보일지 모르겠어. 즉 어떠한 집단에 이렇게 다양하게, 즉 털 색깔에 대해서 다양한 유전자 구성이 존재했는데, 결국 북극에서는 요 하얀색 털을 가진 요 북극곰의 형질이 유리하게 되면서, 즉 하얀색 털을 가진 아이가 경쟁에 유리하게 되면서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다 도태되기 시작하면서 요 집단에서는 결국 요 하얀색 하얀색 털을 가진 북극곰들만 살아남게 되면서 요 집단의 유전자 구성은 요 하얀색 털을 가진 으로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겠다. 바로 그것이 진화이다라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복습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요 자연선택까지 배웠을 때 이제 이번에는 그 자연선택을 보여주는, 자연선택이 맞았구나라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요 자연선택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갈라파고스 제도섬의 핀치새라고 하는 그 핀치의 진화야. 요 핀치는 그냥 새 이름입니다. 오케이? 새 이름. 자, 본다면 갈라파고스 제도에 정착한 최초의 조상 핀치가 밑줄 쫙 각 섬에 먹이와 환경에 적응하여 여러 종으로 진화하였다. 여러분들 프린트 빈칸에는 먹이와 환경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즉 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써있던 요 자연선택의 요 단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원래 여기 큰 섬에 육지와 가까운
육지와 가까운 큰 섬에는 이렇게 부리 모양이 다양한, 즉 얘는 날카롭고 얇고, 얘는 두껍고, 얘는 엄청 얇고 작고, 얘는 매부리 모양의 부리를 가진, 즉 이렇게 다양한 부리의 모양을 가진, 즉 다양한 부리 모양에 대해 변이를 가진 다양한 종의, 다양한 종이 아니라 같은 핀치인데, 그러니까 얘는 다 핀치 종이야. 예를 들어 뭐 핀치 A라고 하는 종이야. 그래서 핀치 A라는 종인데 얘네는 부리 모양이 다 달랐던 거야. 즉 우리 사람인데 피부색이 다 다른 것처럼.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이 요 정해진 서식지에서 살다가 요 서식지에서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즉 포화 상태가 되면서 근처에 있는 여러 섬으로 얘네가 다 같이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섬, 즉 주로 먹을 게 선인장이 나는 요 섬을 X섬이라고 하고, 이렇게 크고 단단한 씨앗이 나는 섬을 Y섬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다고 봤을 때 요 다양한 핀치 A라고 하는 종들이 요 섬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선인장이 많이 나는 X라는 섬에서는 어떠한 형질을 가진 아이가 유리했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갖는 핀치가 여기에 살아남기에 유리했던 거야. 왜냐면 우리 선인장 속에는 보통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인장을 팍 뚫어가지고 그 안에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뭉툭한 부리를 가진 것보다 뾰족한 부리를 갖는 게 훨씬 유리했고, 그리고 이 선인장 끝에는 약간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들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따먹을 때도 이렇게 부리가 너무 짧으면은 그 선인장 그 열매로부터 가까이 갈 때 선인장 가시로부터 눈이 찔리는 그러한 불리한 형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가 길고 뾰족할 경우에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 선인장한테 다가가도 그 가시에 찔리지 않는 거야, 눈이. 오케이? 즉 요러한, 즉 선인장이 많이 나는 X라는 섬에서는 이렇게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갖는 핀치가 먹이를 보다 잘 구하게 되면서 더 잘 살아남게 됐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반대로 이렇게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이 나는 요 Y라는 섬에서는 어떠한 부리 모양을 갖는 핀치가 살기 유리했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갖는 핀치가 살아남기 유리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요 크고 단단한 씨앗을 부셔가지고 아작아작 씹어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얇고 이런 약한 부리보다 이렇게 두껍고 큰 부리를 가진 아이들이 유리했다라는 거지. 즉 Y섬에서는 이러한 길고 뾰족한 뿌리를 갖는 핀치가, 그리고 미안. X라는 섬에서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갖는 핀치가, 그리고 Y라고 하는 섬에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갖는 핀치가 형질이 그 살아남게 유리하면서 각각 얘네가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즉 자연 선택을 받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요 Y라고 하는 섬에는 현장감을 주기 위해 종소리를 한번 넣어봤어. 자, 어쨌든 이렇게 Y라고 하는 섬에는 이러한 아이들만, 그리고 X라고 하는 섬에서는 이러한 아이들만, 그리고 Y라고 하는 섬에는 이러한 아이들만 살아남게 되면서 요 집단의 유전자 구성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야. 즉 얘네가 진화를 이뤄버린 거지. 오케이? 즉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원래는 다양한 부리의 모양을 가진, 즉 부리 모양에 대해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아이들이 살았는데, 얘네가 각각 여러 섬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즉 이렇게 환경이 다른, 각각의 자신들이 환경이 다른 서식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갖는 아이들이 살아남게 되고, 이게 자연 선택을 받아서 지금의 종의 진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야. 괜찮겠어? 오케이?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의 한 사례야. 요것만 알아보기엔 좀 아쉬우니까 넘겨서 다른 걸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바로 나방의 개체수, 즉 환경에 따른 그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나방의 개체수 변화도 이 자연 선택을 보여주는 한 사례야. 즉 얘들아, 산업혁명 이전에는, 요걸 말하기 전에 산업혁명이라는 걸 생각해봐. 그럼 딱 뭐가 떠올라? 그렇지, 석탄, 매연, 연기, 공장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야. 즉 그러한 석탄의 개발로 엄청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 산업혁명. 근데 그 이전의 시기에는
그러한 공장, 즉 매연으로부터, 석탄으로부터 나오는 매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 지유류가 많이 살고 있었어. 요 지유류라고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이끼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막 해로운 이끼가 아니라 그냥 이로운 이끼야. 그냥 괜찮아.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이끼가 아니야. 오케이. 그렇다고 막 이로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이끼가 살고 있었어. 근데 얘네가 약간 하얀색이야. 허연색. 우리 여기 백트 낀 것처럼, 입에 백트 끼는 것처럼 요 지유류라고 한다는 거 약간 하얀색의 이끼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요 나무줄기에 지유류가 많이 살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방들은 나무줄기에 붙어서 자신의 몸을 은신하는데, 당연히 산업혁명 이전에는 나무줄기에 지유류가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방이 더 눈에, 즉 검은색과 흰색 나방 중에 어떤 색의 나방이 포식자로부터 더 눈에 안 띄었을까? 그렇지, 당연히 흰색 나방이 포식자의 눈에 더 많이 안 띄었을 거야. 이걸 반대로 말하면 검은색 나방이 포식자 눈에 더 많이 띄어서 더 많이 잡아먹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 괜찮겠어? 오케이. 여기 정리를 해보면 나무줄기, 산업혁명 이전에는 나무줄기에 지유류가 많이 살고 있어서 흰색 나방이 검은색 나방보다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았을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많았겠어. 그치.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많았겠지. 우리 빈칸에 흰색 나방 쓰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그에 반해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석탄 공장의 가동으로 인해 매연이 많이 나오면서, 즉 공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이 지유류가 사라지게 된 거야. 즉 하얀색, 나무줄기를 덮고 있던 하얀색의 지유류가 사라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색깔의 나방이 포식자의 눈에 더 많이 띄었을까? 그렇지. 흰색 나방이 포식자의 눈에 더 많이 띄었겠지. 그럼 반대로 어떤 색 나방이 더 눈에 안 띄었겠어? 그렇지. 검은색 나방이 눈에 잘 띄지 않았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색의 나방이 개체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을까? 당연하지. 여기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겠지. 왜? 방금 말했잖아.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공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지유류가 사라지다 보니까, 즉 하얀색을 띠는 지유류가 사라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흰색깔 나방이 포식자에 더 눈에 많이 띄게 되면서 검은색 나방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걔네가 자손을 또 낳고 하다 보면은 검은색 나방 개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괜찮겠어? 이것 또한 자연 선택을 보여주는 한 사례인 거지. 즉 이렇게 흰색, 검은색이라고 하는 요 나방, 그 날개 색깔에 대한 다양한 변이를 갖고 있는 개체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아이들이 지금 살아남은 거잖아.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지금 자연 선택에 대한 사례를 핀치새와 그리고 그 산업혁명 이전 이후의 나방의 개체수 변화를 통해서 알아봤어. 이것 말고도 또한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 낙타라고 하는 개체는 사막의 건조한 환경에 적응해서 30일 정도는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있어. 즉, 이 낙타라고 한다는 종은 그 체내에 물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즉 수분 손실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얻게 된 거야. 즉 그런 메커니즘을 얻는 애가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겠지. 괜찮겠어? 그리고 남극에 사는 펭귄은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어서 추위를 잘 견딜 수 있어.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 원래는 지방층이 얇은 애, 중간인 애, 두꺼운 애, 이렇게 다양한 변이를 가진 펭귄들이 살았겠지. 그치만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 아이들이 그 남극이라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유리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 그 통통하고 귀여운 펭귄들이 많이 살아남게 되면서 얘네가 자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 괜찮겠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생물 종이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때 보통 환경에 대해서, 즉 걔네를 둘러싸고 있는 먹이나 서식지나 온도나, 즉 어떤 생물관이 아니라 좀 비생물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자연에 대해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례를 봤잖아. 근데 얘들아, 어떠한 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같은 종이나 혹은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 또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환경 요인이야. 왜? 어떤 종이든 걔 혼자만 살아가는 환경은 없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는 어떠한 진화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진화를 한다라는 거야. 괜찮겠어? 바로 요 생물 간의 상호작용 요 자체가 걔네가 처한 환경이겠지. 괜찮겠어? 요 환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온도, 습도, 먹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생물종 간의 상호작용도 요 환경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빈칸을 채우고 한번 가볼게. 여러분들 첫 빈칸은 초식동물이고 두 번째 빈칸은 육식동물입니다. 이렇게 라고 빈칸을 채워봤으면 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관계는 바로 피식과 포식의 관계야. 즉 먹고 먹히는 관계. 오케이? 즉 각각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서로가 먹이사슬로 아주 단단하게 얽혀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즉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 상황에서 즉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 안에서 얘네는 각각 자신이 처한 그 상호작용에 맞게 적응하여 진화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먼저 초식동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밑줄 쫙 얘는 오랫동안 잘 달릴 수 있는 신체를 가진 개체가 유리했다라는 거야. 즉 초식동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을 먹으려는 육식동물을 비해서 멀리 달아날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거리보다는 멀리 달아날 수 있는 즉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 유리한 개체들이 많이 살아남았던 거야. 괜찮겠어? 근데 그에 반해서 육식동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초식동물을 빠른 시간 안에 팍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개체가 더 많이 유리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신체를 가진 개체가 많이 살아남아서 먹이를 재빨리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지.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우리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딱 비교해봤을 때 뭔가 육식동물이 훨씬 강한 것 같겠지만 얘는 단거리 안에서만 육식동물이 강해. 장거리를 뛰게 되면 육식동물은 빨리 지쳐. 초식동물은 더 멀리 많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최대한 조심조심해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야. 생각해봐. 육식동물이 장거리 자신 있다 생각해봐. 나는 멀리 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굳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겠지. 그냥 멀리서 체력전 하는 거야. 일단 뛰고 보면 되잖아. 어차피 나도 멀리 달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육식동물은 장거리는 자기가 불리한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시작을 하는 거야. 괜찮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즉 이렇게 생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이러한 생물들은 자신의 그 상호작용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에게 그 형질을 물려주고 즉 그렇게 이러한 생물들은 그렇게 진화를 하게 된다.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겨보셔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의 생명체 출현 가설. 이제는 이제 자연태 끝났고 그러면 이제 이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썰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 10분 지났고 자 당연히 얘들아 이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 우린 그때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지구 생명체 출현 가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가설이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 가설은 빈칸 쓰세요. 화학 진화설입니다. 화학 진화설. 화학 진화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시 대기에서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는 거지. 요 유기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요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 오케이, 우리 화학 배웠죠? 통합과 화학, 주기율표 원소, 그 탄소, C, 탄소. 즉 화학 진화설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라고 본다면은 원시 대기에는 저분자의 물질들이 둥둥 떠다니게 되어 있는데 얘네가 화학 반응, 즉 화학 반응 중에서도 저분자 물질로부터 고분자 물질이 합성되는 동화 작용을 통해서 얘네가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합쳐진 애들끼리 또 이렇게 합쳐지고
합쳐진 애들끼리 또 합쳐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큰 고분자 물질의 유기물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한 유기물이 형성되면서 우리 지금의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게 화학 진화설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은 심해열수구설입니다. 요거는 화학 진화설과 비슷한데 얘는 다만 그 화학 반응이 심해열수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야. 즉, 저 깊은 바닷속, 저 심해에서 그러한 뭐랄까 그 바닷속에서도 용암이 터지거든요. 오케이. 이게 바닷속에서 용암이 터지는 이렇게 열수구, 그 열이 막 방출되는 그러한 구멍, 열수구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최초의 생명체가, 즉 최초의 유기물이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그 성캄브리아 시대 배울 때도 배웠듯이 최초의 생명체는 보통 바다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 배웠잖아. 오케이? 그때는 우리 대기에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이 강하게 도달하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생물들이 살지 못하고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고 했잖아. 오케이? 이제 그런 걸 봐서 아마 심해에서 열수구설에 의해서 심해 열수구설에 의해 바닷속에서 최초의 지구 생명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는 거야. 괜찮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설은 외계 유입설이야. 살짝 SF스러운 경향이 있어. 얘는 말 그대로 외계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진 채 걔네가 이제 운석을 통해서 우리 지구로 딱 왔다라는 거야. 괜찮겠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 나타난 여기 심해 열수구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은 여기 나와 있죠? 깊은 바다 및 지구 내부의 화산 활동에 의해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곳으로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유기물 합성에 대한 환원성 물질과 촉매가 풍부하다. 뭐 이 정도 그냥 심해 열수구라는 게 이렇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크릿 단어 한번 말해본다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자연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요 자연선택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 두 개 있었어. 첫 번째, 핀치새, 뭐를 보고 나서 핀치새 부리 모양이 자연선택을 보여주는 한 사례였고, 그리고 나방의 날개색도 자연선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크릿 단어 3개는 여기 3개.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나게 된 가설, 요 3개. 화학 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그리고 외계 유입설, 요 3개까지 해가지고 총 6개의 시크릿 단어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잘 들었을 거라 믿고 잘 복습한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